김지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당에서 대장동 남욱 가족이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대장동 일당들의 이 자산이 뭐 수십억씩 수백억씩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검찰의 항소 포기 후 폭풍 큽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정부가 론스타에 승소한 걸 두고 내 공이다, 네 공이다, 이 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가 잘한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좌초, 중앙일보가 오늘 8면에 쓴 기사입니다. 좌초, 어떤 뉴스일까요? 함께 보시죠. 항로 이탈의 섬과 충돌, 신안 앞바다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267명이 탄 여객선이 좌초된 겁니다. 다행히 사망자가 없고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좌초 3시간 만에 여객선에 탄 승객들 모두가 다 구조됐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강공, 한국일보 1면 기사 함께 보시죠. 항소 포기 관여 인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인사는 강공의 의미다라고 한국일보는 해석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승진시킨 겁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이 있는 인사라 지휘란이 있었던 인물이라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보장, 한국경제지 1면 기사 함께 보시죠. 원금 보장의 투자 수익, 증권사 IMA 나온다. 종합투자계좌 1호, 사업자로 한투와 미래에셋이 지정됐다라는 속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청결, 서울신문 24면 기사입니다. 가로 쓰레기통 늘렸더니 서울 거리가 더 청결해졌다. 서울시가 쓰레기통을 늘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서울형 쓰레기통 디자인도 선보였다는데 가로 쓰레기통이 늘수록 거리는 깨끗해졌다는 통계도 제시됐습니다. 관리하기 쉽고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버리기 편리하다라는 다양한 이유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함께하신 멋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KBS 방송기자와 방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안영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원내대표죠.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대표님, 그리고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성치훈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저희들이 선정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검사를 영전했다 논란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추징 찾기 가속. 야당에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가족이 미국에서 호화호식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샌디에이고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한인들께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 샌디에이고에 왔는데 두문불출하면서 실제 굉장히 호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다. 샌디에이고는요, 미국 서부에서도 부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아주 거액의 호화 주택과 또 아이들을 비싼 학교에 보내면서 호의호식하는 것 같은 한 부부가 교회에 매주 수천 불씩의 헌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부가 남욱과 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욱은 재판정에 나올 때마다 이름도 낯선 맥라렌, 벤츠 마이바흐, 페라리, 포르쉐 같은 슈퍼카를 돌려타면서 본인의 돈이 많다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자랑하듯 뽐내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국민들께 환수돼야 했던 7천억 원의 돈이 이 도둑놈들의 호의호식하는 이런 생활에 모두 탕진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매우 처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 배현진 의원이 이 대장동 일당, 특히 남욱의 가족이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저 장소가 바로 남욱 빌딩 앞입니다. 배현진 의원, 남욱 부부 미국에서 자녀를 비싼 학교에 보내며 수천 달러씩 헌금한다. 재판 나올 때마다 포르쉐, 페라리, 맥라렌, 고급 외제차를 돌려타며 돈 많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겨눠서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왜 남욱 빌딩 앞에 갔을까요? 최근에 시세가 많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들인다, 이런 말이 있죠. 딱 부동산에 적용될 것 같아요. 남욱, 강남구 땅 21년, 불과 4년 전 300억 주고 샀는데 500억대로 뛰었습니다. 앉아서 200억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된 셈입니다. 정영학 대치동 아파트 2배, 신사동 빌딩 2배 반 이상 올랐습니다. 억 소리가 나오는 자산들입니다. 샌디에고요? 안녕한 의원님. 네. 샌디에고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고 세 개 대도시 가운데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죠. 비싼 데입니까? 아주 기후가 좋다 보니까 미국의 노년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뭐 좋은 곳이죠. 뭐 샌디에고 전체가 부촌이라 할 수 없지만 샌디에고의 부촌들이 인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뭐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남욱시가 법정에 나올 때 저렇게 고급차를 타고 나왔다는 이야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건 저는 좀 그 멘탈, 그 사고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에 나온 사람이 뭐 떳떳하게 뭘 자랑스럽다는 듯이 뭐 저런 외제차. 원래는 좀 있어도 좀 검소한 차 타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당연하죠. 그런데 좀 정신 구조가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저 부동산은 대장동 사건 이후에 구입한 것 같고 그 구입해서 좀 가격이 엄청나게 뛴 것도 맞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런 재산들, 범죄 용의자들, 범죄 피의자들의 재산을 그대로 용납할 것인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론스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언급하겠습니다만 론스타와 관련 이거 사건이 비슷해요. 론스타도 1심에서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포기를 하지 않고 끝끝내 정부, 대한민국의 용감한 공무원들이 뛰어들어서 2심에서 이겨왔습니다. 4천억의 국민 세금을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1심에서 졌다 하더라도 2심에 끝까지 해서 7천억 원, 그러니까 론스타에서 빼앗긴 뻔했던 4천억의 2배 이상 아닙니까? 그 돈을 찾아와야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어떻게 범죄 피고 집단에게 그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 돈을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1인당 뭐 80만 원이 넘는 돈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론스타처럼 열심히 대한민국 정부가 범죄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한다는 건 타당치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욱 부부의 호화 생활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부인이 뭐 언론사 기자였는데 남욱 이 사건이 터지니까 동료 기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자였어? 부인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상당히 튀인 행동을 하고 변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장동 일당들이 엄청난 부를 일군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이들이 동결된 소위 추징 보존된 재산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재산 찾기, 돌려받기 본격화.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추정되는 청담동 빌딩. 추징 보전 금액이 1,010억이에요. 등기상 소유주는 빌딩 명의 A법인. 제3자 이의소 추징 보전 해제 소송 걸었고 오는 27일 첫 변론 기일입니다. 자, 빌딩 명의 A법인은 나무과 무관하다. 추징 보전 유지되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장동 일당들이 자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둔다. 그래서 검찰도 그 재산을 찾아서 추징 보전, 그러니까 묶어놓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였고 힘든 과정이었다라고 검찰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지목됐던 게 방금 보셨던 이 남욱의 남욱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이 빌딩의 동결 해제 움직임인데 다른 일당들도 그럴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기도 한데요. 원래 이게 범죄이익 환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검찰들에서도 이 은닉된 재산 또 차명 이렇게 된 거래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들, 그러니까 소위 차명 거래라는 당사자들끼리 양심 선언을 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잡아내기 어렵죠. 특히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저게 그 대장동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즉 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남욱 씨는 재산을 해외로 다 빼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에 대한 재산과 관련돼서 가족들도 미국으로 다 이전시키고 관련 재산을 미국에 했다 이런 얘기가 그때 많이 떠돌았거든요. 네. 본인이 미국 가서 다 정리하고 들어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맞아요. 예, 그 뭐 추리닝 같은 걸 입었었는데 체육복 같은 거 되게 다 명품이었다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관련된 미국으로 그 자신의 이 재산을 대거 이전하면서 그런 관련된 법적 정리를 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그때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구속돼 버렸죠. 그런 것들 감안하면 실제 남욱은 물론이고 대장동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양한 형태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 검찰이 지금 확인한 게 2천억 정도 지금 확보해서 동결시켜 놨지 않습니까? 7,800억 했지만 그것은 검찰도 다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냥 추정한 환수 금액으로서의 범죄 환수 추정한 것이고 실제 확인해서 동결시켜 놓은 것은 한 2천억 정도. 검찰도 다 못 찾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아마 이제 7,800억 얘기했는데 검찰도 실제로 그것을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 재산을 찾는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고 더군다나 아마 이번에 1심에 이제 항소가 중단됐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진 건 아닐까. 민사로 얘기하긴 하지만 분명한 맞습니다. 민사로서의 가능성은 있지만 민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훨씬 더 많이 걸리죠. 그렇죠. 숨기려는 자와 찾아내려는 자의 싸움이 바로 지난 검찰의 수사 과정이었는데 검찰도 다 7천억 상당의 자산을 찾지 못했다라는 홍 대표님의 지적입니다. 검사 시절에 이런 은닉 자산 잘 찾아냈던 은닉 자산 찾기 전문가 김광삼 변호사님. 아니 그러면 일단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검찰은 어떻게 저거 찾아낸 거예요? 명의를 다른 사람을 했는데 이건 남욱의 자산이다라고 묶어달라라고 신청을 해서 법원이 맞네 하고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항소를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야 이거 빨리 해제해라. 안 풀면 국가배상으로 소송하겠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검찰이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이제 검찰은 이제 강제 수사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수사를 하면 뭐 재산 내역이랄지 이게 이제 배임죄하고 범죄 이득, 부패 범죄 재산 이런 거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검찰하고 금감위, 금융위 뭐 다 합쳐가지고 하면 네.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 그렇죠. 찾아집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죠. 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법인명으로 법인도 막 제가 볼 때 이제 페이퍼 컴퍼니 아니면 약간의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해가지고 저 빌딩을 샀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저 법인은 남욱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추징 보전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공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내서 추징 보전을 간신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걸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랄지 일반 민간인 재판에서 받기 어려우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랄지 이제 부패 재산 몰수법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법원에서 몰수 추징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피해자한테 주는 거예요. 줄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항소 포기해버리니까. 그거 다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다 포기해버린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성남시가 최근에 제발 검찰이 묶어놓은 이 재산들 추징 보전 동결 풀지 말아달라라고 이 의견서도 보내고 강곡하게 성남시가 요청한 게 그 이유 때문이군요. 그렇죠. 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아마 저거 배임죄 입증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산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네네.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해온 노력을 한순간에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이런 경우에 항소를 당연히 하게 하고 대장동 일당 재산 몰수 추징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죠. 특별법 만들어라. 민주당 얼마나 특별법을 잘 만들고 만드는 걸 좋아합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당군 일에 아마 개인에게 로또 당첨된 것처럼 재산이 돌아간 그러한 범죄단 말이에요. 지금 대장동 일당이 얼마를 투자한지 아세요? 표면적으로는 3억 5천만 원 투자했어요. 3억 5천만 원 투자하고 7,800억, 2,200배 이상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나무, 김만배는 한 5천억 정도 가져갔다는 거고 배당받았다는 거고 남은 건 1,000억 이상 받아가니까 이 1,000억이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이거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슈퍼카 뭐 페라리 그거 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차를 아무리 많이 사도 돈이 아마 돌아가요. 그리고 이걸 세금으로 뭐 처리해야 하니까 뭐 곽성도 아들 50억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자, 물론 이제 50억 관련된 수사 결과는 좀 봐야 됩니다. 재판 결과도. 아니 약속은 한 거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성남 시민의 돈이잖아요. 성남 시민의 돈 가지고 슈퍼카 타고 돈잔치하고 샌디에이고 가서 집 사고 호화로운 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화로운 생활 하도록 항소포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검찰의 항소포기 아닙니까? 그래서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더욱더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동규도 항소 포기를 민사재판부에 참고하라라고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찰의 항소 포기가 민사에 영향을 준다라는 단면인데요. 유동규 민사재판부의 의견서 1심 형사재판 결과와 검찰의 항소 포기 상황을 고려해달라라고 민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 항소 포기하고 1주 만에 바로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거 봐라. 검찰도 항소 포기하지 않았냐? 1심 재판부는 유동규는 중간관리자 역할이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에서 막대한 부를 일군 대장동 일당들도 그리고 중간관리자 유동규도 모두 다 검찰 항소 포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동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정진상에 그다음에 이재명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만배를 왜 제가 당선을 시켰겠습니까? 김만배가 사업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하고 친하지도 않고 제 뒤에서 욕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제가 사업자로 선정해 줄 이유가 이재명과 정진상의 오다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가장 황당해하는 사람 중 한 명은 성남시장일 겁니다. 성남시가 정성호 법무장관을 고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대장동 개발 수익금 수천억 원이 김만배 등 범죄 일당에게 돌아가도록 직권 남용을 하여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법무장관 등의 고발장을 제출해서 법에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우리 성남 시민의 뜻을 담아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수익을 몰아주고 우리 시민에게 해를 끼친 법무장관 등의 그런 결정 라인에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고 2,070억에 대한 범죄자들이 추징보전을 해지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목록을 입수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을 또 바로 낼 것입니다. 자, 성추윤 부의장님. 지금 쭉 본 이야기가 이제 규결되는 논란은 그러니까 왜 항소를 포기했느냐인데 사표 던지고 자연인이 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위쪽 저쪽 뭐 저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금 성남시장에 의해서 고발도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신상진 시장은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권남용 결재권자가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그것을 잘못했다고 고발을 하는 것은 저건 정치적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국민의힘 소속 그 성남시장으로서 뭔가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고발할 거였으면 노만석 전 대행에게 고발을 했었어야죠. 왜냐하면은 노만석 전 대행이 결정한 겁니다. 뭐 이쪽 저쪽 다 필요 없습니다. 결재권자가 아니었습니다. 뭐 차관이든 장관이든 뭐 텔레그램을 주고 받았든 전화를 했든 결국 그 사람들이 만약 결재권자, 최종 결재권자, 이거 사인 안 해줄 거야, 너 다시 해와, 신중히 검토해와, 사인 안 해줘 이렇게 했다면은 압령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재권자가 아니라니까요. 노만석 전 대행이 최종 결재권자, 최종 사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신상진 시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던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마치 민주당이 허용해 준 것처럼 지금 자꾸 주장을 하고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저는 이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800억을 못 받아낸 거는 1차 그 판결에서 검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차 수사팀입니다. 1차 수사팀이 원래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하에 이 수사팀을 싹 다 바꿨습니다. 2차 수사팀이 어떻게 보면 1차 재판에서 1심 재판부를 향해서 설득을 못 해낸 겁니다. 그들이 못 받아낸 겁니다. 그러면은 비판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수사팀을 싹 바꿨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을 싹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이 7,800억을 못 받아낸 겁니다. 재판부를 설득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비판의 화살이 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항소 포기, 글쎄요, 저는 법리적으로는 항소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정무적으로는 항소 포기를 안 했던 게 좋았다. 항소를 계속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노만석 전 대행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뭔가 성남 시민들의 돈을 대장동 일당이 가져갔는데 그걸 민주당이 허용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이 특별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뭔가 저는 대장동 일당의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정말 1원 한 장이라도 다 받아냈으면 좋겠거든요. 네. 방법이 있다면. 근데 이 법리적으로 지금 저희가 감정적으로는 정말 다 받아내자, 뭐 특별법이라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전 저희 당이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누가 대장동 범죄자들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있느냐라는 논란인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었던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정치검찰의 저희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살아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검찰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검찰이 정의로운가? 그래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장동 일당들의 편을 들고 있는가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의 발언도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 검찰이 대장동 정영학의 녹취록을 조작했다. 이 재판을 왜 계속하려 하느냐라며 마치 대장동 일당들의 변호를 하는 듯한 발언도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검찰의 지휘부 교체가 있었습니다.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인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항소 포기 실무 관여자로 지목된 인사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도 추미애 법무부 대변인 출신입니다.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박범계 법무부 시절 검찰과장이었다라는 이력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하고 결재 서류 항소, 재검토를 지시했던 인물입니다. 항소 포기 마지막 날이에요. 대장동 수사팀에 야, 항소하지 말고 재검토해 라는 걸 지시하고 항소 포기하면 어떻겠냐라고 중앙지검에 의견을 전달했던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박 지검장이 불허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걸로 전해드렸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자,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 한준호 의원의 이 재판을 왜 하려 하냐라는 얘기와 이번 이 중앙지검장
승진 인사를 보면 항소를 막았던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냐라고 지목된 인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의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녹음 파일이 있으면 속기사가 그걸 녹취록으로 만들죠. 근데 이제 녹음 파일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 2가지 대목인데 단어 한 2가지예요.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조작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일단 녹취록을 조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조작할 수 없냐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피고인 변호인이 봅니다. 자기의 불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재생을 하자고 해요. 재생. 그럼 재생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녹취록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 녹취록을 조작했다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저걸 제가 볼 때는 한 2단어 정도 가지고 녹취록이 주장됐다고 이걸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는요. 뭐 피고인할지 피고인 대장동 일당에 아니면 정진상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녹취록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원본 파일 듣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녹취록이 내면 증거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동의를 하든지 원본 파일에 의해서 일치가 되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그 저건 제가 볼 때는 좀 저는 신빙성이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아무리 뭐 조작 기소한다고 해도 저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제가 이제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제 검찰이 사실은 이전부터 독재전부터 굉장히 일부 정치화돼 있는 검사들이 있죠. 근데 그게 가장 심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검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출신과 싸워댔잖아요. 그다음에 2번째로 심한 게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친윤 검사들이에요. 이게 아주 정치적이었어요, 이 검사들이. 그래서 정권 바뀌었잖아요. 지금 검찰 폐지하자는 이유가 뭐죠? 정치 검찰 때문에 폐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또 폐지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아까 지금 모니터에 나오고 있는데 구자연, 박철우, 주민철 이 사람들이 전형적인 친문 검사고 더군다나 이번에 박철우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항소 포기를 하도록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네. 저게 3명이 전형적인 정치 검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폐지를 정치 검사 때문에 폐지를 하는데 현 정부는 그 정치 검사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모순되게 있는 거죠. 항소 포기를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항소 포기하도록 앞장섰던 박철우 반부패 부장을 좌천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퇴를 시켜야 하는데 승진시켰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런 행위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었지 이재명 대통령 공무원과 관련된 재판은 다 중앙지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수원지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 중앙지검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저 박철우 검사가 또 앞장서겠죠. 중앙지검장이. 물론 앞장설 날도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뭐 내년 10월이면 검찰이 폐지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정치검사 너희들 친윤검사 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친정부 검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행동이 계속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관삼 변호사님의 강한 개인적 비판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마치 대장동 일당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과 논란과 관련된 논평인 셈인데 우리 홍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건 좀 구분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민주당에서 대장동 수사가 조작 또 무리한 기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위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김만배 및 남욱 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은 일단은 하나의 사건은 이미 어느 정도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도 실형이 났죠. 물론 최종 3심이 안 났기 때문에 지켜봐야 됐지만 일단 1심까지 확정된 것은 대장동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 김만배 등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투자한 것 이상으로 부당한 범죄 수익을 올렸다. 이것까지는 확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부 그 확정된 것에 대해서 430억 정도가 지금 추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징역형을 받았답니다. 징역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남은 건 뭐냐?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문제를 과도하게 마치 성남시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 범죄자 일당과 함께 이 사건을 재구성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죠. 그래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및 김용 등등과 관련돼서 이 사람들과의 범죄적 연관성에 대해서 무리하게 기소했고 그 과정에 정영학 녹취록이 일부
부당하게 그 왜곡 조작된 것 아니냐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갈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임과 그 직권남용 등에서 당시 성남시와 관계됐던 사람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 부분과 대장동 일당의 범죄 행위하고는 좀 구분해서 보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자들 편 안 든다. 그렇죠. 예. 그분은 그분대로 가야 되는 거고. 다만 이 당시 무리하게 그 성남시장 및 성남시 그 정진상 등을 엮어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남욱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강압적이고 별건 수사와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서 진술을 유도해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래서 저 국회에서도 여야가 지금 각자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야당은 이번에 그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직권남용이나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정조사 해보자는 거고, 민주당과 여당은 그 당시에 무리한 기소, 검찰이 사건을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던 것이냐 아니냐를 갖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압에 앞장섰던, 아니 그 항소 포기에 앞장섰던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인사,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 왜 항소를 포기하냐라고 집단 성명을 했던 검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했던 누가 대장동 평을 드느냐와 관련된 논란의 대목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사위는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 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합니다.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입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민주당이 검사장 18명을 집단 항명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대목인데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집단적 항명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설명 요구가 항명이 될 수 없다. 살생부다. 검사 겁박하는 거다. 대장동 편드는 거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저는 참 좀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 논리대로라고 한다면은 항소 포기가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항소 포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노 대행한테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뭐 실제로 반대한 것이죠. 그 검사장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항소 포기가 잘 됐다는 논리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소 포기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갈 7,800억 원의 돈이 특정 범죄 집단에게 가는 것이 잘했다. 거기에 항소를 포기한 것이 잘했다. 그 항소 포기에 항의하고 집단 행동을 한 검사장들이 잘못됐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범죄를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참 민주당이 굳이 저 전쟁에 뛰어든 이유를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정영학 녹취록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2개 녹취록이 잘못 오기입니다. 그야말로 백두산 아니 금강산 12,000봉의 높이를 재기 시작했어요. 한두 개를 실수로 틀렸습니다. 1m, 2m 틀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백두산 12,000봉 높이가 다 틀렸다. 금강산 12,000봉 높이가 다 틀렸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개는 이제 논리가 딸리면 억지를 잡는데 트집을 잡아요. 말 실수한 거 트집 잡아가지고. 그런데 민주당의 논리가 지금 꼭 그런 식입니다. 지금 항소 포기하는 검찰을 공격한다. 항명이라고 한다면은 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별로 저는 뭐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강하게 외압에 있었다고 했을 때 용기 있는 검사라고 칭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들 몽땅. 그때 그건 항명 아니면 뭡니까? 그럼 그때 항명에 대한 집단 뭐 제재를 가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것보다도 훨씬 강하고 약하고 검사장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설명해달라.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고발한다. 저는 이거 코미디예요. 코미디. 결국은 항소 포기가 잘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항소 포기의 실질적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걸 한번 면밀히 생각해 봤으면 국민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항소 포기를 왜 했을까?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왔을까? 일단 김만배 일당에 돌아간 겁니다. 김만배 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만배가 입을 털었을 때 가장 겁난 사람은 누굽니까? 한 명 있습니다.
김만배 입을 막기 위해서는 항소 포기해 주는 게 최고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항소 포기하면서 배임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소 판결이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혜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왜 항소 포기를 했을까? 항소 포기를 안 했더라면은 7,800억 원의 국민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데 왜 했을까? 이겁니다. 그런데 항소 포기를 했다는 행위가 잘못됐다면서 항명도 애매합니다. 그 항의한 검사장들이 잘못했다는 건 무슨 논리입니까? 좀 민주당의 행태가 도무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랬다면서요? 이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식인데 법사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민주당 법사위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안용환 의원님의 강한 비판 의견. 성춘 부의장님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도 모르고 있던 사안이라고 지금 입장이 나왔죠. 그래요? 저는 고발 취하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춘의 돌직구예요. 자, 지금 검사장 18명 고발한 거 고발 취하해야 된다.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 이 18명의 검사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우리 당이 해야 되는 임무고요. 해야 되는 역할 맞는데 이걸 고발까지 가야 되는 거는 지금에 있어서 저는 정무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이름으로 지금 검사 파면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검사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한 건데 그 상황 속에서 굳이 고발까지 하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또 좀 순방 중이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법사위나 이런 그 당 차원의 좀 강한 이 투쟁적 행동들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나라만 비우면 뭔가 이 당에서 너무 강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지금 대통령께서 또 이제 순방 성과를 갖고 돌아오실 텐데 이때 또 갑자기 법사위에서 고발한 것 갖고 지금 이슈가 또 덮이게 되면은 대통령이 또 해외 갔다 온 게 또 이 다른 이슈로 덮이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보고 법사위원들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계속 비판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이건 다시 한번 이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까 녹취록 조작과 관련돼서는 저는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계속 말 바꾸고 있거든요. 정영학, 김만배, 유동규, 남욱 다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단어 때문에 전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두 단어가 그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이건 말도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이건 말이 비슷하기라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뭔가 이 성남시의 수뇌부가 연결돼 있는 것처럼 약간 조작을 한 건데 정영학이 그걸 몰랐을 리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알고 수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영학이 검찰의 의도에 동의한 거죠. 이번에 성남시 수뇌부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검찰에 거의 동의했다가 자 이제 1심 판결 나왔고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검찰을 공격해서 나의 형량을 줄여야겠다는 목표로 정영학이 또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녹취록 조작과 관련돼서는 검찰이 그 당시에 그 단어 두 개를 바꿔서 어떻게든 성남시 수뇌부를 엮으려고 하는 거를 이 범죄자 일당들과 뭔가 같이 논의했다라는 그 차원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당연히 그래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그걸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적절하다거나 그것이 사실상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차원보다는 저는 검찰이 그런 의도를 갖고 수사를 했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 검사장들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성춘 부의장의 강한 비판에 개인적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거 취소해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그 원내대표 모르게 했나 봐요? 고발을?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앞서 원래 징계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징계권이 있었을 때 우리 민주당의 생각과 그 대통령실과 그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달랐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계속 좀 이게 징계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유보적인 입장을 하고 법무행정의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했고 특히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 안 봐도 논의돼 봤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성춘 부의장도 얘기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라는 얘기는 해외 순방 중에 여러 가지 외교적 뭔가 이렇게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또 정치적 논란으로 대통령의 어떤 그 외교안보 이슈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로키로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 지금 그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 안이 검찰 개혁 아니었어요. 뭐냐면
검찰 같은 경우는 인사에 좀 그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검사장 한 번 검사장이 되면 계속 검사장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검사장을 일종의 그 직책 정도로 봐서 검사장을 하다가 검사장 직책을 내려놓으면 일반 평검사로 갔다가 이게 일종의 검찰 그 인사의 어떤 유연성 그리고 그 어떤 뭐랄까 좀 그 이 순환보직에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가 검찰 개혁의 그 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일부 법사위원들이 징계라고 얘기해 버리면서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생각한 것은 검찰 인사개혁 안으로 만든 건데 이것이 검찰 징계안이 되면 우리가 하려던 검찰 개혁안이 징계를 목표로 해서 만든 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법무부 장관도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거고 이게 검찰 개혁으로 하려고 한 건데 이로 인해서 도리어 검찰 개혁에 저 장애물이 생긴 거죠. 홍익표 대표님도 이 고발건과 또 이 징계 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인물 2명을 오늘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핫피플 2인방을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두 분인데 첫 번째 주인공이 김민석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론스타 소송에서 정부가 이긴 것을 두고 김민석 총리는 현 정부의 공이다라고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공 아니다. 숟가락 얹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들어보시죠. 갑자기 어제 오후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브리핑한다고 얘기가 나오길래 저는 그때 그거 보고 이거 이겼구나 싶었어요. 졌으면 김민석 총리가 거기 약 팔아 나오겠습니까?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이번 승소로 국민의 혈세 4천억 지켰습니다. 그런데 항소 포기로 김만배 일당에게 몰아준 7천억보다 3천억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은 아니에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 론스타 소송을 하겠다라는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은 이 론스타를 상대로 소송 거는 것에 어떤 의견을 표명했을까요? 반대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승산이 낮은 불복 절차 진행 집중 운운으로 희망 고문으로 계속 호도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심 올라가면 다시 판단이 그게 아니에요.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다툴 수 없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식으로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를 한 거죠. 승산이 없는 소송을 왜 하냐,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 될 것이다 라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 소수 의견은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4천억이 0원이 됐습니다.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된 셈이죠. 하도 반대를 하니까 대정부질에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모래알 같은 부분까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론스타와의 어떤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마치 우리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이냐, 당시 경제관료들 이걸 지금 이 단계에서 싸움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후벼파기 시작하면 이건 결국 저희의 취소 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의 무기로 악용될 겁니다.
그때 그렇게 반대하다가 이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입니다.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4천억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3년간의 론스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배상금 영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때는 한동훈 장관 보러 소송하지 말라더니 이기니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라고 정청래 대표, 전현희 의원 등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업적 공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가로채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이다. 새 정부가 한 일은 없다. 국민만 한 게 아니라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 안용환 의원님, 그때도 들어봤듯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항소하지 말라라고 반대를 했었고, 항소를 하는 건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다. 확률도 낮은 거 왜 하냐라며 되게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라고 총리, 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다 얘기를 하시니 국민들 입장에서 좀 어리둥절한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아마 론스타 측에서 보면 더 어리둥절할 것 같고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국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국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부의 싸움이 이렇게까지 보여진다는 게 좀 부끄럽고요. 만에 하나 론스타가 지금 이제 다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그걸 졌을 때는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어쩔 겁니까? 그래서 이건 뭐 논란거리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측에서 앞서 뭐 녹취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에 승소율 제로다. 왜 하느냐? 돈이 아깝다. 변호사비 아깝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뭐 이재명 정부의 승리다. 이건 너무 낯뜨거운 이야기죠. 낯뜨거운 얘기다. 제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당직자, 민주당 당직자는 이게 맞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도 질 줄 알았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만든 해당 관료들에 감사한다. 우리 정부 대한민국의 승리다. 이 정도면 뭐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거두절미하고 뭐 이재명 정부의 승리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전 대표의 공헌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는 꾸준히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끈질기게 했고 전 정부에서 국제 관련 업무를 하는 국을 승격시켜서 전문가를 이제 앉혀서 승소를 하게 된 건데 저는 결국은 공무원들의 승리입니다. 묵묵히 일해온 정권이 교체되든 어쨌든지 간에 묵묵히 일해왔던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서 왜 김민석 총리가 나옵니까? 저 여기가 지금 이 사건이 대내적으로 속된 말해서 부끄럽게 만든 것은 김민석 총리의 갑작스러운 등장 때문입니다. 저 건은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든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실무 당사자인 담당 국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쭉 내용을 보도자로 뿌리면 되는데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하니까 뭐야 무슨 의도지? 그러면서 또 거기에 한 숟가락 얹었어요. 새 정부의 공이다. 그러니까는 김민석 총리가 요즘 자꾸 화면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뭐지? 내년 지방선거 때문 아닌가? 뭐 일부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스토킹을 하고 다닌다. 오세훈 하는 일에는 종종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다닌다. 그리고 TV에 나오기 위해서 뭐 무슨 짓이라도 한다라는 지적가 있습니다. 뭐 그 지적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건 총리가 나설 사안이 아닙니다. 총리가 나서서 4천억 회수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해당 부서의 장이거나 실무자가 나오면서는 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문제를 총리가 나오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총리가 나설 사안은 아니고 김민석 총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뭐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꾸 저런 식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겁니다. 오해라면 오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총리의 자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김 총리에 대해서는 뭐 고발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심이 들어가면요 본인은 숨긴다 하더라도 다 보입니다.
공직자는 사심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영환 의원님의 강한 비판,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때 반대는 하지 말았으면 지금 현 정부의 쾌거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지금 보면 지금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이었던 송기호 비서관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론스타 승산이 있다는 한동훈 확률 0%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의 양경숙 의원 이길 수 있다는 희망 고문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대역죄인 될 것이다. 대역죄인과 확률 0%라는 분들이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 쾌거다 이러니까 어리둥절하거든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제 정치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전체 양심이 없는 얘기다. 양심이 없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뭐 승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할 수 있죠. 근데 이재명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반대하고 내용 막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재명 정부의 쾌거인 것처럼 만에 하나 이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 취소 관련된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뭐 손끝만큼 눈곱만큼이라도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그래 이재명 정부의 어떤 공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최후 변론이 정권 출범 전이었다면서요? 지난 1월이었어요. 1월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선고만 남았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결정이 났다고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정부의 쾌거다? 아니 전에 반대를 안 했다고 한다면 뭐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말이 안 되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건 전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물론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때 한동훈 전 대표가 야당 공격받으면서 그냥 항소 포기하고 의지를 끊어버렸으면 이런 결과 안 나온 거죠. 물론 국제법무국 법무부에 있는 공무원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국제법무국도 사실은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법무장관을 하면서 신설해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잘 해왔는데 패소했잖아요. 근데 패소했는데 항소 포기를 하느냐 항소를 하느냐는 전적으로 법무장관의 의지였고 소신이었단 말이에요. 야, 이 항소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의 그 막 엄청난 공격. 지면은 네가 돈 물어낼 거냐 네 돈으로 지금 똑같죠. 항소 포기하고 나서 추징 안 되면 이거 옹호했던 민주당 정청래 뭐 다 돈 물어낼 거야?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공격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겼으면 뭐 그냥 뭐 전 정부랄지 한동훈 대표 칭찬은 못할 망정 뭐 실무 담당자나 그리고 저건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장관이 나와서 해야죠. 이걸 총괄했던. 근데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하니까 이건 뭐지? 그렇게 반대해놓고 그런 굉장히 우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이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꼭 잘못된 거 있으면 전 정부 책임 돌려왔잖아요. 근데 전 정부가 잘한 거 있으면 그걸 또 가로채려고 하는 이게 아무리 정치지만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할 판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나쁘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입니다.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꼭 이거를 이렇게 정쟁화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쾌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대표님. 예, 몇 가지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면요. 당시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건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정부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또 비판했을 거예요. 론스타에. 왜냐하면 4천억 원을 그냥 물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 문제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로서는 그 당시 론스타는 알다시피 사모펀드로서 그 국내에서 투기 자본으로 먹튀 논쟁이 있었고 굉장히 국민적 지탄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론스타 행태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거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일부 이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1.6% 승소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려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준비가 잘 됐느냐. 저는 그러한 것들이 잘 모아져서 그리고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승소에 대해서 결정을 확고하게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법무국을 만들어서 준비를 차분하게 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2022년 8월에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갖고 네 공이다 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오랜 기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에요. 우리의 승리예요. 예. 다만 이와 관련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한 답변 중에 한 부분이 저는 의미가 있어서 이걸 짚고 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그 경제 관료들의 일부가 론스타가 먹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거든요. 헐값 매각 문제하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제 이 론스타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면 이제 법적 심판은 어려워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먹튀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 승소 과정을 꼭 백서로 만들어서 뭐가 원인이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는 저는 이거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그 론스타 문제는 다 사라졌어요. 그냥 그 4천억 지킨 게 잘 됐죠. 그것 지킨 것도 다행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인적으로 론스타가 그런 이 우리나라의 국책 역할을 했던 공적 역할을 담당했던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서 그것을 매각하고 아무 세금도 안 내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잘못해서 1차 소송에 지고 2차 그 재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로운 결과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항소가 중요한 겁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세훈 시장인데요. 종묘 앞 재개발을 두고 김민석 총리가 숨이 턱 막힌다라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이 3D로 재개발 예상도를 공개하면서 숨 턱 막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정전의 앞에 상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에 서울 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 4구역을 보는 겁니다. 이 그림이 지금 우리가 짓겠다고 하는 그 높이로 지어질 때의 이 모습입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숨이 턱 막힙니까?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께서 국가유산청장님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모시고 숨이 막힌다, 눈이 가린다, 기가 눌린다 라는 말씀을 그때 그 장소에서 했던 장소거든요. 총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라고 있는 게 총리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방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 시장이 공개한 이건데요. 이제 종묘에서 바라보는 재개발이 됐을 때의 예상도를 3D 시뮬레이션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이죠. 숨이 턱 막히냐라고 총리의 표현을 다시 재인용한 겁니다. 지난 10일 김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숲이 우거지면 그 뒤에 있는 빌딩도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라 주변 어디를 봐도 이 종묘에서 봤을 때 여기서는 뭐가 눈에 걸리는 게 없네요. 만약 세운 4구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왼쪽에 지금 종로 바로 대로를 따라서 100m 넘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심각한 경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턱하고 숨을 막히는 종로 이곳에서 봤을 때 그냥 확실하게 딱 막히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턱하고 숨 막히는 기가 막힌 경관이다라고 하자 오 시장이 가상도를 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토지주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강남은 되고 종로는 안 되냐? 국가유산청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총리도 반대하자 재개발 대상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선정릉은 고층 건물 밀집한 강남 한가운데 있다. 그러네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종로는 왜 안 되냐?
정치적 반대 아니냐라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피디님?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건데요. 김 총리는 이렇게 전망했죠. 숨이 턱 막힌다. 오 시장은 이게 숨이 턱 막히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먼저 저 조감도가 좀 잘못했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고요. 저는 종묘 쪽에서 본 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종묘를 볼 때는 종묘란 건물, 세계적인 건물을 앞에서 마주 보는 겁니다. 그때는 뒤에 숲밖에 없어요. 창덕궁이 있기 때문에 숲밖에 없습니다. 이건 종묘를 뒤로 하고 세계적인 건물인 종묘를 뒤로 하고 멀리 봤을 때 우리 식으로 하면 9시 방향의 건물이 보이는 겁니다. 9시 방향. 지금 저 앞에 있는 건물은 종묘 건물 아닙니다. 종묘의 부속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게 마치 지금 종묘 건물처럼 착각할 수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치카라는 영국 역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방향에서 오 시장이 공개를 했냐면 앞서 이제 총리가 그렇죠. 그 보는 서서 방향 숨이 탁 막힌다고 방향에 그렇죠. 지어진다는 네네. 거예요. 정식 종묘는 뒤에가 그렇죠. 푸른색 숲으로 쌓여 있는 뒤돌아봐야죠. 창덕궁입니다. 이에치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역사란 현지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만들 때는 현지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종묘 주위에 있는 환경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서울시청은 저는 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청 그거 일제가 만든 거예요. 그걸 문화재라고 주장하는 분들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청 신청사 건물도 왜곡되고 이상하게 지금 지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마찬가지로 역사라는 것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과거를 좀 보존한다 해서 그 역사 보존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지금 종묘 부근에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여러 언론들의 이야기하는데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문화재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자체를 스톱시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런던 대표적인 게 일본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황궁, 일본 천황이 사는 황궁이죠. 황궁 주위에 200m, 300m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문제는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된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역사는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일단 저 아까 조감도 보니까 건물을 너무 의도적으로 하얀색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 색이 문제다. 하늘과 좀 비슷하게 보여서 저거 보시면 이게 그러면 시커멓다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국민들이 저거 사진을 보고 다 판단하실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도 지적을 하는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저는 뭐 종묘 개발 사업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토론하고 같이 얘기하자고 했는데 시작할 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그 국가 그 유산청에서 이걸 반대를 하는데 서울시 의회는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당입니다. 100석이 좀 넘는 의석이 서울시 의회에 있는데 70석 이상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다수 의석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례 위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위에 법률이 있고 그 법률 위에 헌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령이나 법률로 이걸 막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왜 밀어붙였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회 소수당인 민주당이 그걸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사실 이걸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과거 이 이명박 시장을 벤치마킹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명박 시장이 당시에 이 청계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은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었죠. 근데 청계천 그때 서울시의회 구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이 한나라당 소속이었어요. 이 이명박 시장 때는 80석 이상이 한나라당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시장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그건 밀어붙이고 자 서울시에서 밀어붙입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참여정부의 정무성인 유인태 수석을 찾아갑니다. 유인태 수석을 설득을 하고 유인태 수석이 설득이 되니까 유인태 수석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국무회의 오시오.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 국무회의 가서 국무위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야 들어보니까 이거 할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추진해 줍시다.
정부도 이제 동의해 주십시다. 이런 스무스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청계천 사업이 잘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이거를 정말 하고 싶었다면은 서울시의 다수당이라는 그 이점을 갖고 밀어붙이면서 조례를 통해서 뭔가 그 삭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반대하는 정부와 협상을 하고 소수당의 민주당, 서울시의회 소수당인 민주당의 의견을 듣고 이 과정을 거쳤다면 전 이렇게까지 정쟁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부터가 뭔가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일부러 뭐 아까 뭐 스토킹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이 경관과 문화재 보존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원인은? 경관과 이건 따져봐야죠. 저는 저거에 된다? 대해서는 뭐 사실 저 사진 그 오세훈 시장이 올리신 사진도 있지만 그 국가유산청에서 제시한 사진을 보면 또 경관이 저거보다 조금 더 답답해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이 양쪽의 의견 어디가 옳은지 다 뭐 종묘 개발을 하겠다는 쪽이 뭐 국가를 망치자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문화유산 지키자 그러는 쪽이 뭐 국가를 망치자고 하는 겁니까? 다 어느 정도의 각각의 논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와 토론을 지키자. 이거를 시작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정상의 이 시작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너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로우키로 좀 저자세로 간다면 충분히 합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좀 합의와 토론도 필요해 보입니다. 성춘 부의장님의 또 지적도 의미가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 청계천 개발할 때도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김민석 지금 총리가 반대했었군요. 문득 얘기를 듣다 보니 그때도 청계천을 반대했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생각이 나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공동 택배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재밌는 점은요. CCTV에 잡힌 모습이 가관입니다. 어떤 모습일지 김세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민소매 옷을 입은 남성이 건물 내부 복도를 걸어옵니다. 닫힌 문을 하나씩 열어보며 안쪽을 확인하더니 택배 보관실에서 택배 상자를 집어서 자기 것처럼 가져갑니다. 10분 뒤 돌아온 남성, 또 다른 택배 상자도 챙겨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서울 용산과 강남 등지의 공유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등에 몰래 침입해 남의 택배를 훔쳐온 4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약 20일에 걸쳐 12차례나 남의 택배를 가져갔는데 반지는 물론 컴퓨터와 수건까지 물건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1,080만 원. 경찰은 CCTV 등으로 남성 동선을 추적해 남성의 차량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검거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택배 상자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집 없이 차량 안에서 생활을 해왔고 훔친 물건을 중고 거래시장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 강력반장 테토남 서울경찰청 인터폴 및 국제범죄수사팀장 김문배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장님 테토남 뭔지 아세요? 모르겠죠?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강력한 남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테토남! 테토남! 파이팅! 파이팅! 첫 번째 강력 사건 추적해 보겠습니다. 단서부터 보시죠.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우리 BTS 멤버들인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BTS 정국 씨가 또 사생활 피해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인 50대 A씨가 이번엔 지난 12일에서 14일 정국 씨의 자택 현관 잠금 장치를 수차례 누른 혐의입니다. 지난번에도 정국 씨 자택에 침입했었는데 이 정국 씨만 계속 타깃이 되네요. A씨는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벌써 알려진 정국 씨 자택 침입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반장님, 아니 정국 씨만 왜 이렇게 자택에 찾아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국 씨가 이제 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12일에서 14일 내에서 일본인 여성이 50대 여성이 사실 정국 씨가 거주하는 집에 와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있잖아요. 그 도어락 일본을 누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 침입 미수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이 입건하기 전에 조사하는 걸 내사라고 부르거든요. 내사. 예, 내사 중인 상태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번은 뭐냐면 6월달 같은 경우에도 30대 중국인 여성이 실제적으로는 똑같이 자택 현관 비밀을 눌렀습니다. 무섭죠, 이런 거. 침입을 못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 미수. 예. 아마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한 것 같습니다. 죄명이 약하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실제적으로는 한국인 여성입니다. 40대 여성이 주차장에 침입했던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거 침입을 하는 목적이 절도라든지 범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일단은 팬들이 그 진 씨를 만나려고 정국 씨를 만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기소한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처벌하는데 어쨌든 주거 침입을 하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기 때문에 내가 팬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들어가게 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네, 한중일의 여성들이 다 정국 씨를 보기 위해서 자택 침입 시도를 한 건데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팬이잖아요. 네. 근데 도어락을 눌렀다.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도어락을 눌려서 만약에 열렸다고 쳐요. 네. 그러면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국 씨가 있으면 만나는 거고 없으면 숨어 있다가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거죠. 어떻든 팬들이 너무 극성이긴 한데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주거 침입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정국 씨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집에서 어떤 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연행이 돼갔습니다. 오지 말아요, 제발. 오지 마세요, 진짜. 제가 열어주지 않는 한 못 나가요. 갇혀요. 오면은 그냥 내가 가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냥.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고 싶으면 오세요. 정국 씨가 사실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오면 내가 가둬버릴 거야. 경찰 끌려가고 싶으면 오세요라고 하지만 정국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국 씨가 저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들어오게 되면 또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정국 씨 집에 가지 않는 것이 맞고요. 또 그리고 주거 침입이라는 거는 평호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팬들을 하더라도 절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국 씨가 저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게 된다. 그럼 아마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BTS 진에 기습 뽀뽀했던 일본인 여성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해 6월 행사에서 BTS 진의 볼에 강제로 입맞춘 혐의 지난 12월 불구속 기소됐고 자 그런데 일본 TBS 보도에 따르면 그 여성 분하다. 이게 범죄가 될 줄은 생각 못했다라고 진술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분하다. 뭐가 이렇게 분할까요, 반장님? 글쎄 말이에요. 분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알다시피 지난 6월에 그 방탄소년단 BTS에서 팬미팅 행사를 하면서 프리허그라고 알죠? 네. 이 안아주는 상태인데 그 일본인 여성이 프리하고 올라오면서 그 진에게 뽀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진 씨가 당황했겠죠. 당황하죠. 그런 상황인데 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 씨가 고소를 한 건 아니고 그 팬들이 일부 국민 신고를 이용해 가지고 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해도 3자가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조사를 시작됐는데 저 여성이 조사 중에 일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일본의 인터폴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인적사항은 나왔습니다. 인터폴이 우리 반장님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인터폴은 이제 해외 나라들하고 공조수사를 하는 건데 그렇죠. 보통 일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조수사를 해서 인적사항은 나왔습니다. 네. 출두하니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수사가 중지가 되었던 건데 그렇군요. 그 후로 저 여성이 자진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온 거죠. 와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저 여성이 볼 때에는 야 뽀뽀 하나 했는데 무슨 밀집 장소 강제추행이냐.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하지만은 이 강제추행이 애매한 게 뭐냐면 내가 싫은 상태에서 나의 은밀한 곳에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 씨가 사실은 하세요. 관계가 없지만 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하라고 안 했죠. 그렇죠. 뽀뽀를 했다 하더라도 밀집 장소 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왜? 강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강제라면 폭행 협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좋은 나머지 뽀뽀를 했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밀집 장소 추행죄가 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겁니다. 예, 함부로 뽀뽀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그런데 불구하고도 억울하다, 분하다? 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자, 지금 창문에서 이불 털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일까요? 함께 보시죠. 20층에서 이불 털다 추락. 아이고. 20대 남성이 그제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 중심을 잃고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충북 진천, 2023년 5월 서울 서대문구, 지난해 11월 전남 광양에서 이불 털다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아, 반장님,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고가 들어올 때 어느 남성이 아파트에서 이불을 털다 추락했습니다 하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봤더니 20대 남성이 바닥에 추락해 있는데 이불과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추정하기에는 그러면은 그 사건이 즉 3자가 밀었다든지 아니 본인이 극단적 선택한 게 아니고 이불을 털다가 실수를 해서 이 몸의 중심이 잃어버리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락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끔 전 사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20층 건물에서 떨어지면 살기가 힘들죠. 어렵죠. 그러다 보니 이불을 터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난간이 1m 20 정도 되니까 떨어지면 괜찮은데 기대면 위험하고 또 어느 분들은 이불이 안 털리니까 받침대를 대고 올라가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위험하죠. 무게중심 위로 가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래서 이불을 털다가 실수로 떨어져서 추락사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부검도 해보고 조사하게 되면 확실히 알겠지만 일단 추정은 이불 털다가 사고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불 터는 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 성인 남성도 무게중심을 잃고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불을 정 털고 싶으면 안전하게 거시고 이렇게 몸으로 털지 마시고 도구를 이용해서 탁탁탁탁 두들기면서 터는 게 안전하다라고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단서 보시죠. 제발 거절 마세요. 자, 이거 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경찰 도움을 거절했던 남성 이틀날 사망.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술에 취해서 50대 남성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누워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경찰이 거듭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간곡히 이 정도면 부탁을 한 거예요. 경찰이 가시죠 가시죠. 거절했습니다. 119를 불러주겠다. 경찰이 위험하니까 재차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사코 50대 남성은 거절했습니다. 잠시 쉬다가 가겠다라고 한사코 뿌리친 겁니다. 자, 인근 공원 정자로 경찰이 옮겨줬어요. 그리고 10여 분간 대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술에 깨게 유도를 한 거죠. 괜찮겠습니까? 귀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 A씨에게 도움을 경찰이 권했는데 한사코 경찰의 도움을 거절하더니 다음날 공원 정자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반장님, 아니 그냥 못 이긴 척 이거 좀 도와주세요. 경찰 도움 받고 집에 안전하게 들어가셨으면 사망하시지 않았을 텐데.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경찰이. 그렇습니다. 저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술래길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갔는데요. 당시에 이게 출동해서 얘기했습니다. 2인 1조로 출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완전히 만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면은 본인이 말을 못할 정도면 저희가 119를 부르거든요.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긴다든지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완전히 만취라고 한다면 그걸 데리고 경찰서 아니면 파출소에 보호실이 있거든요. 그 쉬는 장소가 거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얘기했을 때 대화도 되고 본인이 거절하게 되면은 강제로 들어가면은 불법 체포가 돼요. 그렇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또 제가 보기엔 정자까지 갔다 그래요. 그럼 걸을 수 있다는 얘기고 본인이 피해당한 거 없고 거기 있을 거냐?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경찰에서는 강제를 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저 정도로 본인이 거절하게 되면 경찰관이 갖고 있는 바디캠이 있습니다. 영상 찍는 거 이걸로 거절시는 찍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혹시 모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찌됐든 그 남성이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정자에 놨는데 그리고 나서는 출동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비가 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인간의 체온이 36도 5분지 않습니까? 근데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고 저체온증, 온도가 떨어지면 사망하는데 그 있던 정자에 있던 분이 집에 안 가고 비를 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뒤에 뭐 순찰 직원들이 오지는 않았겠죠. 집에 간 줄 알았겠죠. 그래서 사망이 됐는데 저런 사건이 좀 가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도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술 취한 사람을 인사불성인데 집에 데려다 줬는데 호수를 못 찾으니까 다세대 앞에 있는 계단 앞에 놨어요. 근데 그분이 다음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왜? 그날 한파주의보, 영하 8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약식기소로 벌금을 냈거든요. 500만 원, 400만 원 됐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정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조사도 하고 아마 부검도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경찰관들이 과실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본인 책임이죠. 본인 책임이죠. 아이고, 이 경찰관 말 잘 들었으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돌직구 강력반 우리 김은배 팀장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태토남 김 번장님 감사합니다. 태토남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행지는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간 가족과 스마트폰을 통해 다시 함께하는 일상.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선보인 신기술이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임산부가 스마트폰을 보자 그 속에서 고인이 된 엄마와 대화를 나눕니다. 손자에게 잠자리 얘기를 들려주고 손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 아바타로 되살려 대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을 업로드하면 고인의 외모와 목소리를 흉내내는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다는군요. 이를 두고 반응은 갈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도 있는데 애도와 슬픔을 돈 버는 기회로 바꿨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지만 고인을 강력하게 그리워하는 남겨진 가족들 입장에선 고인을 만날 수 있는 고마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깜깜한 밤에 붉은 빛이 강렬합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불꽃이 검은 연기를 내뿜습니다. 불티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좀처럼 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제 저녁 오이타현 사가노세키 마을에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됐는데 하필 이날은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에 주택 170채 이상과 주변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축구장 7개 크기만한 면적이 화재로 소실된 겁니다. 주민 175명이 대피소로 대피했지만 안타깝게도 1명이 사망했고요.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350가구가 정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진으로 인한 화재를 제외하면 1976년 사카타시 화재 이후 일본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부디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번엔 미국 백악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6월 감세 법안을 두고 충돌했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다시 개선될 조짐입니다. 백악관을 찾은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환영 만찬에 머스크의 모습도 포착된 겁니다. 트럼프가 만찬장에 입장하며 머스크의 몸을 가볍게 두드리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다 화해했나요? 한때 머스크는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역겹고 혐오스럽다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만찬 참석을 두고 갈등이 풀렸다는 공개적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부싸움 같아요, 두 사람. 한편 트럼프는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난감한 질문에 말을 끊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질문에 형편없는 기자, 조용히 해 돼지야 라며 모욕적인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비판하는 언론 반응도 있습니다. 머스크에 이어 미국 언론까지 트럼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앉아서 세계 속으로였습니다. 저희들은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